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운동 생리학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운동 생리학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 많으시죠? 운동 생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사실은 역학과 비슷하게 되게 깊이 되었던 과목이에요. 왜냐면 전공자들은 학부 때 아주 옛날일지라도 한 번쯤 그래도 다뤄봤던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그냥 스포츠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이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용어들도 생소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너무 전공적이잖아. 너무 전문적이잖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보통 7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할 때 역학이랑 생리학이 제일 많이 배제되었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 기출된 양상을 보면 오히려 막 효자 과목이라고 했던 것들이 난이도가 높게 나오고 생리학, 역학이 좀 쉽게 나왔어요. 그 말인 즉슨 이거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 한 번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생리학 다뤄보시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천천히 보신 다음에 나와 맞는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리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한 것들을 관심 있게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운동 생리학이라고 하는 건 일단 생리학 어떤 자극이 주어지잖아요.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으로 인해서 적응하고 반응하고 그 다음에 적응해 나가는 그러한 양상을 생리학이라고 해요. 운동 생리학이 다루는 학문은 이러한 거구나 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 생리학, 운동 생리학은 무엇이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한번 봤던 그러한 내용이고요. 교재 보시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요 개념 해서 운동의 개념이 먼저 나오죠. 운동이란 무엇이냐, 심신단련이나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말한다. 같은 운동 자극이라도 그 반응 양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같은 운동이어도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는 것을 얘기한다. 신체 활동의 개념은 무엇이냐? 대근을 움직이는 신체의 움직임을 뜻한다. 어떤 큰 근육을 대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 활동 안에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 신체 활동이 더 큰 개념이고요. 움직임이잖아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운동,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이러한 운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의 하위 개념으로 운동이 신체 활동의 하위 개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신체 활동은 운동을 포함한 인체의 모든 움직임을 포함한다 해서 어떤 대근을 움직이는, 우리 근육근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체 활동이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력의 개념.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나 체력이 딸려 막 이러죠. 활동하다가 너무 힘들어. 너 왜 그래? 이럴 체력 끝났어. 방전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을 의미하며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으로 구분된다. 체력이 단독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는 체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장 그 비중이 높아요. 체력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일단 방위 체력이 있었죠.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행동 체력이에요. 그 비중을 굳이 또 따져보자면 행동 체력이 더 나올까, 방위 체력이 더 나올까? 행동 체력이 기출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행동 체력, 기출이 이미 됐었고요. 문제가 출제되기에 더 용이하고
더 일상적으로 더 운동할 때 더 중요시되는 것들이 행동체력이에요. 방위체력을 먼저 보시면 자극에 견디어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는 능력을 얘기한다 해서 뭐 물리화학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생리적 그런 반응에 견디는 능력, 생물학적인 것에서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뭐 심리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물리화학적 스트레스는 기후, 기압, 수질 오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거는 뭐 세균, 바이러스, 생리적 스트레스는 아주 1차원적인 우리의 본능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막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은 심리적인 게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긴장, 고민, 불쾌감, 슬픔 이러한 것들을 방위체력에 들어가는 4가지로 보는구나. 그렇다면 행동체력은 무엇이냐?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한다. 해서 다시 건강체력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체력이 있어요. 건강체력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할 때 좀 더 중요시되는 그러한 게 건강체력이고요. 운동체력은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중요시되는 게 운동체력이거든요. 자, 교재 보시면 건강체력, 사람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얘기한다.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중요시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운동체력, 운동기술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그거 지금 뭐 SK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TTL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고가 딴딴따란딴 이런 음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 지금 뭐 전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딴딴따란딴 기억하세요. 민, 평, 협, 순, 스 민평협순스 이렇게 해서 앞자만 따서 기억을 할게요. 운동체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순발력, 스피드. 이 협응성은 교치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평협순스 기억을 반드시 하세요. 자, 보통 민첩성이라고 하는 거는 재빠르게 방향 전환하는 거를 얘기해요. 제가 여기다가 순간적으로 획 돌아서 절로 가는 이러한 방향 전환 되게 민첩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평형성은 균형 감각이에요. 말 그대로. 균형을 지키는 것. 협응성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운동 기술을 할 때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협응성이라고 하고요. 순발력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시간의 개념 있죠?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 게 순발력, 스피드도 역시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치고 나가느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운동체력이다. 민평협순스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면 건강체력에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근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력은 뭐냐면 한 번의 수축으로 낼 수 있는 힘이 근력이에요. 순간적으로가 아니고 순간적으로가 들어가면 순발력이에요. 한 번의 힘, 수축으로 낼 수 있는 게 근력. 그 다음 근지구력은 뭐냐면 근력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육의 수축 이완 능력을 얘기해요. 그게 근력은 한 번의 힘이었잖아요. 근지구력은 그것들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의 지구력. 그래서 왜 우리가 운동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 마라톤 선수들 보면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죠.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가 견디는 능력을 얘기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연성.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 얼마나 많이 유연하냐, 너 얼마나 다리 얼마나 찢어져, 얼마나 벌어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신체 조성이라고 해서 뭐 체지방률 이러한 것들이 건강 체력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볼게요. 건강 체력에 들어가는 것은 건강 체력의 요소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운동 체력의 요소만 묶은 것은 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운동 체력 보세요.
보통 뭐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막 이렇게 성으로 끝나는 건 다 운동 체력이지 않을까? 순발력이 여기 들어가죠. 그죠? 건강 체력 보시면 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근데 갑자기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모르고 갔을 때 보기에 유연성이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유연성 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헷갈릴 것 같지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민평협순스 이렇게 기억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건강체력을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건강체력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근력은 한 번에 수축, 근지구력은 근육의 수축이 이완되고 수축되고 이러한 반복 능력,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의 지구력, 견디는 능력,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 이거 신체 조성은 뭐 체지방량 이러한 것들을 얘기한다. 한 번쯤 이거는 이게 기출이 2016년도에 기출이 됐었거든요. 운동기술 관련 체력이랑 건강 관련 체력이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띄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재로 돌아가서 건강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플러스하고 신체 조성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운동체력은 운동기술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고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스피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협응성은 교치성, 그리고 뭐 조정력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운동훈련의 원리가 나오죠. 운동훈련의 원리 이러한 것들도 문제로 출제되면 되게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훈련의 원리. 자, 하나씩 들어가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최근에 기출이 됐었어요. 과부하의 원리. 1번에 있는 과부하의 원리. 훈련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체의 적응 능력 이상의 부하로 적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죠? 과부하의 원리는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뭐 아령이나 이런 거를 운동을 할 때 저는 평상시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5kg 정도다라고 했을 때 5kg로 운동을 하면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 부하를 조금 더 과하게 해줘라 해서 5kg의 힘만 할 수 있었다면 한 7kg 정도의 아령을 선택해서 운동을 해라. 그게 운동훈련의 원리,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예요. 그래서 신체의 적응 능력 이상의 부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신체의 적응 그 이상의 부하. 너무 과하면 좀 안 되고요. 부하가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부하의 원리. 이 과부하의 원리가 기출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묶어서 이제 뭉퉁거리로 이 지금 운동훈련의 원리 있잖아요. 이게 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겠죠. 가역성의 원리 보시면 과부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동이 중지되었을 때 운동 능력이 빠르게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가역성의 원리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퇴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운동을 하다가 운동할 때 진짜 근육 만들기 되게 힘들죠. 막 살 빼기 너무 힘들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 뭐 지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복근 만들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근데 실컷 만들어 놨어. 근데 안 했어. 운동 중에 뭐 이렇게 운동이 중지되었거나 능력이 뭐 안 했을 때 과부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빠르게 감소된다는 거. 그 이전의 상태, 운동 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되게 빨리 돌아가요. 생각보다. 그쵸? 그래서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운동은 뭐다? 꾸준히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특이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는 그 사용된 근육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령을 해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상완 이두근에만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게 특수성, 특이성의 원리예요. 훈련의 효과는 운동 중에 사용된 근육에만 영향을 미친다. 주로 활용되는 에너지 대사 체계 또는 근육의 수축의 형태에 따라서도 운동의 효과가 달라진다.
하는 게 그 의미겠죠. 좀 뭐 특수하다라고 특이하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해당한 사용한 근육에만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점진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가 기출이 됐죠. 그만큼 중요한 게 점진성의 원리예요. 만약에 단독으로 연속해서 출제가 된다면 과부하의 원리보다 이제는 점진성의 원리가 이게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점진성의 원리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이 원리를 다 이해했느냐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아니면 1예시를 들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운동 훈련의 원리가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되게 고차원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진성의 원리는 뭐냐면 자, 책 보기 전에 과부하의 원리가 5kg의 힘을 제가 할 수 있었는데 7kg로 하래요. 그쵸? 그게 과부하였어요. 그래서 7kg로 열심히 운동을 했어. 그러면 제 몸이 운동 생리학,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게 운동 생리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7kg에 적응을 해, 내 몸이. 그래서 이제 몸도 좀 좋아지고 근육도 붙는 것 같고 그렇게 라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7kg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부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동 강도나 시간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라. 그게 점진성의 원리예요. 자, 교재 볼게요. 트레이닝의 처방 요건에 따라 운동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조금씩 여기 나왔죠? 단계적으로. 갑자기 확 늘리지 않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서 점진성의 원리 들어갈 수 있고요. 개별성의 원리는 뭐냐면 개인의 운동 능력 수준에 따라 운동의 종류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개별성은 그 의미 그대로 개별성의 원리는 개인차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다양성의 원리. 운동이 몸에 적절한 자극으로 작용하고 프로그램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는 좀 흥미를 유발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적극 참여의 원리. 트레이닝의 목적을 알고 트레이닝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는 트레이닝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 번쯤 읽고 넘어가고요. 전면성의 원리. 다양한 체력의 요소가 골고루 발전되도록 운동해야 한다. 전면성의 원리는 자 그냥 전체적인 면을 골고루 발전되도록 운동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동 훈련의 원리에서 지금 과부하가 나왔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저는 점진성의 원리를 찍었고요. 그 이외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알았을 때 그리고 개별성의 원리는 개인 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생리학의 개념, 운동 생리학의 정의. 운동 생리학이란 인체 생리학의 한 분야로서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으로 야기되는 인체 기관계의 반응과 적응 현상이다. 생리 기능 변화와 그 변화의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해서 개념 플러스 보시면 운동 생리학은 운동 중 생명체가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운동이라는 자극을 이용하여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인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생리학의 필요성. 운동 중 일어나는 인체의 기능적 변화에 대한 원인을 알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훈련과 지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운동 생리학의 기초 지식은 다양한 대상자의 개인차에 따른 지도에 도움이 된다. 인체의 발달, 운동의 영향, 운동 기술의 습득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 스포츠 지도자는 수요자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포괄적 건강 관련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운동 생리학의 인접학문 들어가서 볼게요. 인접학문. 지금 교재에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1, 2, 3, 4로 나와 있죠. 어떤 스트레스 받아서 영생할 수 없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원래는 다 오래 살았을 거야. 그죠? 근데 막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우리가 이제 영생할 수 없는 그렇게 되었다. 이제 억지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기억할게요. 스는 스포츠 의학, 운동 처방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요. 트는 트레이닝론, 영은 스포츠 영양학, 생은 생체 역학을 의미해요. 이렇게 해서 인적 판문이 있구나 그냥 한번 보시고 교재 볼게요. 운동생리학은 체육학을 구성하는 응용적 성격의 학문이며 다양한 학문에 필요한 기본적 이론을 제공한다. 스포츠의학, 운동처방, 트레이닝론, 스포츠 영양학, 생체역학 등 체육학의 하위 학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해서 뭐 스포츠 의학, 운동 처방은 운동 수행의 의학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레이닝론은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트레이닝 방법과 운동량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스포츠 영양학, 인체 내 물질 대사를 연구하며 스포츠 활동을 위한 적합한 식단의 양과 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거는 달달 외울 필요 없이 만약에 이게 연결하는 게 나오면 이 헤드라인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설명들이고요. 생체 역학 보시면 근육 활동의 역학적 원리 및 인체 동작의 역학적 법칙을 연구한다. 인접 학문들 중에서는 이 생체 역학의 관련성이 가장 멀다라고 나와 있죠. 가장 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 생리학에서 파생된 학문이 아니고요. 생체 역학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역학에서 파생된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련성이 가장 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개념 플러스 보시면 운동의 특이성과 운동 분류의 3요소. 운동의 특이성은 뭐냐? 동일한 자극이 있어도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생체의 반응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이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운동 분류의 3요소는요. 운동 분류의 3요소. 우리 저수지 가서 막 낚시하죠. 저수지 말고 저스지 해서 저항, 스피드, 지속시간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동 분류의 3요소 해서 스피드, 지속시간, 저항 나와 있죠. 저스지 기억하시고요. 스피드가 빠르면 운동 지속시간이 당연히 짧아지겠죠. 스피드가 느리면 지속시간이 길어진다.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고 생각하면 돼요. 스피드가 빠르면 당연히 지속시간이 짧겠지. 이렇게. 또한 저항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 운동의 최대 스피드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저항은 방해하는 힘이니까, 그쵸? 운동 저항이 클수록 지속시간은 짧고 저항이 적을수록 지속시간은 길어진다. 이렇게 해서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챕터 2 보시면 에너지 대사와 운동이라고 나와 있죠. 에너지의 개념과 대사작용, 에너지 발생 과정.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의 모든 화학적 작용을 얘기한다. 해서 대사작용의 유형. 이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이 교환되고 이러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사작용은 동화가 있고 이화가 있어요. 그러면 동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뭐 합성이 되고 합해지는 거를 얘기하고요. 이화라고 하는 거는 분해가 되는 거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만 보고, 자, 대사작용의 유형, 동화작용, 외부에서 받아들인 영양물질이 화학 변화를 통해 고분자 화합물로 합성되는 과정이다. 이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한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더하기 같은 그러한 개념이고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체내의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어떻게 된다? 분해가 된다. 그러한 과정으로 에너지를 방출 소비한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자유분방하다. 갑자기
이화여대 학생들은 자유분방하다. 이렇게 해서 이대는 자유분방하거나 어떤 분해하고 방출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화작용이구나 해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합성되는 거였다면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세포에 공급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해되고 방출된다 해서 물질 대사 과정 보시면 동화물질, 뭐 흡수물질 해서 어떤 물질 교환이 합성이 되고 분해가 되는 이러한 물질 대사 과정을 얘기하면 돼요. 이러한 것들이 물질 대사 작용이다 해서 하나쯤 뭐 물질의 교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에너지 전환 및 보존 법칙 보시면요. 인체는 음식물 섭취를 통해 축적된 화학적 에너지를 신체 활동을 통한 기계적 에너지, 체온 유지를 위한 열 에너지, 신경 활동을 위한 전기 에너지 등으로 변환한다. 에너지, 연속적인 그 에너지의 전환 같은 경우에 여기서 화학적 에너지를 신체 활동을 통한 뭐 기계적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화학적 에너지가 이제 인체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꼽히면 되는 거고요. 2번,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는 경우 외부의 영향을 어떻게 차단했을 때 외부의 영향, 외력이 없을 경우에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이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역학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고요. 3번,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 에너지는 새로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같은 값의 에너지 양을 가진 유기물 중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제1법칙은 어떤 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뭐 내가 되게 일화가 있어. 얘기를 들려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법칙은 화학적 에너지와 연관이 되는 거구나.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에너지가 어떤 일에 사용이 되면 일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된다. 그래서 오열 이렇게 해서 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와 연관이 돼서 일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구나. 그리고 연력학 3법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적인 완전 결정의 엔트로피 및 일정 압력 비열의 값은 어떠한 압력 하에서도 0K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차츰 0이 되어 간다. 0이 되어 가는 게 연력학 3법칙이구나.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 총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 에너지 전환이 15년도에 기출이 됐었는데 화학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생체 에너지 과정은 영속적인 화학작용에 의해 조절이 된다. 화학적 에너지는 인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형태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요게 나왔기 때문에 보존 법칙, 전환 보존 법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이 뭐 한 번이 됐기 때문에 눈에 띄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적으로 1화가 있어. 1법칙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2열 기억하셔서 2법칙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생리학 다뤄보니까 조금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일상생활이랑 조금 연결하시고 매칭시키고 운동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들었을 때 훨씬 쉽게 다가오고 내 몸에 적용했을 때 훨씬 이해가 빠르고 장기 기억 속으로 쏙쏙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생리학도 조금 재미있게 다가가면 되게 흥미로운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 맞는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